자, 저번 주에 연계해가지고 하이탑이 저번에도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하긴 했지만, 아이고, 자, 그 단원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단원 배치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속력, 속도, 가속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힘과 운동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선행 물리하고 일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냥 일반 그 과거 물리는 조금 이렇게 이론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어디까지 설명을 했었냐면은 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나죠? 그때 힘과 운동이라는 단원으로 해서 배웠던 거 쭉 한번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 힘이란, 그래서 이제 힘에 대한 정의 배웠었죠.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 힘의 표시라 그래가지고 화살표로 이렇게 힘의 표시하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죠? 단위 포함해가지고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힘들은 모두 벡터 값이기 때문에 힘의 합성이라고 해가지고 벡터의 합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었어. 맞냐 안 맞냐? 그것만 했던 게 아니라 네 번째 힘의 분해라고 해가지고 합성이 있으면 그 반대 뭐도 있어? 분해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까지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설명해줬던 것 같은데 맞냐?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이제 역학 과정에서 다루는 6가지 힘 정도로 정의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중력, 두 번째가 마찰력, 세 번째가 탄성력, 네 번째가 부력,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직 항력, 여섯 번째가 장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힘은 우리가 이제 다뤄볼 힘은 총 한 6가지 정도. 그때 이제 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각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줬던 것 같아. 맞냐 이거? 맞지? 물어볼까? 마찰력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마찰력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책에 안 나와 있어. 그냥 힘 파트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 안 했냐? 저번 주에 막 책 떨어뜨리면서 중력 설명하고 막 안 그랬냐?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왜 다들 리셋돼 있어요? 중력 F는 mg로 구한다 그랬고, 그지? 그 다음에 마찰력은 F는 마이너스 μn. 이거 안 했냐? 했잖아. 왜 안 한 것처럼 자꾸 처음 보는 듯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헷갈리게. 탄성력은 원래 형태로 되돌아오는 힘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가르쳐줬을 거고요. 부력은 F는 로우 g v라고 하면서 가르쳐줬을 거고요. 그죠? 안 했냐? 마찰력까지 했어. 마찰력까지 했어? 여기서부터 안 한 거야? 아 그래? 그 다음에 수직항력, 그 다음에 장력 텐션. 그러면은 저번에 여기까지만 했다면 여기 이거 나머지 좀 설명 좀 해드리고 좀 오늘 진도를 좀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세 번째 탄성력. 말 그대로 원래 형태로 되돌아오는 힘 이러고 하잖아, 그지? 고무줄, 용철 저울, 용수철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다루는 힘입니다. 맞냐 안 맞냐?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용수철을 통해서 그 뭐지?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바로 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훅. 이 사람이 이제 이 법칙을 갖다가 정의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훅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탄성력의 크기를 구하는 법칙으로서 지금 일반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탄성력을 배울 때는 훅의 법칙만 이해를 하면 끝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제 훅의 법칙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F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방금처럼 탄성력을 의미하는 거고 K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탄성 계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X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변형된 길이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거든. 이 공식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용수철이 있는데 용수철의 구조는 옛날 고대 시대 때부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변형을 시키면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탄성력이 생각보다 좀 꽤 세게 잘 발생을 시켜. 같은 물질을 하더라도 구조적인 형태에서 용수철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탄성의 정도가 굉장히 세지는 것을 발견했던 모양이에요, 옛날 사람들. 그래서 옛날부터 용수철 모양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훅이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은 용수철에다가 이렇게 용수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냥 그래. 용수철에다가 추를 하나 매달아 놨더니 어떻게 됐어? 늘어나더래. 늘어나더래. 원래 길이보다는 이렇게 좀 늘어나더래. X만큼 이렇게 늘어나더래. 오케이? 예. 대단한 발견은 아니잖아.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여기다가 똑같은 추를 하나 더 매달아 놨더니 어떻게 됐냐? 하나 매달았을 때보다는 2배로 더 늘어나는 것을 발견을 했어. 골 때린 거 아니냐? 그러면은 3개를 매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하나 매달았을 때보다는 3배 더 커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했을 거 아니야? 이거 발견했어요, 이 사람. 이걸 발견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용수철에다가 물체를 매달았더니 늘어나는데 물체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더 많이 늘어난디야.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뭐가 발명이 됐는 줄 알아? 바로 저울. 이게 수학적으로 성립 일반화되면서 이걸 응용한 저울이 처음으로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거, 질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도입의 시초라고 보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옛날에는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물체를 갖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뭔가를 산다면 그지 그냥 그래 이거 한 움큼 주시오 뭐 이랬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근 주세요, 2근 주세요, 600g 주세요, 800g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량화해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후대에까지 이 이름을 갖다가 남긴 거 아니냐? 훅, 그지? 그래 안 그래? 일명 갈고리. 어찌됐든 그 법칙에 의하면 용수철에다가 변형된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커지더라. 이 논리로 요 그 관계를 갖다 이용해서 탄성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됐다라고 보면 돼. 이게 F는 KX. 그럼 여기 K가 무슨 놈일까? 이거 탄성계수가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늘어나는 정도. 그렇지.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K는 X분의 F 아니냐?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냐면 분모는 기준량이 되는 거고 분자는 비교하는 양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이용해서 단위 길이당 이만큼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으로 생각하면 돼. 이게. 그러니까 이 용수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용수철을 1m 늘리려면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냐가 바로 탄성계수의 의미입니다. 방금 그 친구가 이제 그 네가 얘기한 게 이름이 뭐더라? 민중이 민중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역설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1m를 늘리는데 이 용수철을 늘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이게 탄성계수의 의미란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뉴턴 퍼 미터 탄성계수가 이거래. 그럼 뭔 뜻이야? 그렇지. 이 용수철을 1m를 늘리려면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다고? 100뉴턴만큼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탄성계수의 의미만 딱 잘 알고 있어도 문제가 상당히 쉽게 풀린다고요. 오케이? 자, 그런 것이 이제 이 탄성계수의 의미인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용수철의 단단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철의 단단함. 네. 용수철도 보면 연한 게 있고 그지 단단한 게 있고 그러잖아. 단단할수록 어때요? 응, 똑같은 힘을 가해도 잘 안 늘어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탄성계수가 크면은 클수록 좀 단단한 용수철이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요걸 이렇게 K에다가 X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탄성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론에 해당됩니다. 근데 마이너스는 뭘까? 마이너스를 뭔 의미를 가지고? 마이너스 방향이지 방향. 탄성력의 방향. 항상 탄성력은 외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냐? 그지? 그래서 그 의미야. 요 마이너스는 방향에 대한 의미니까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탄성력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계산을 하잖아. 그지? 방향보다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력. 이 부력을 갖다가 설명하려면 한 30분 걸립니다. 왜냐하면 너희들하고 이제 유체역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막 온갖 걸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할 건 아닌 것 같다. 요거를 갖다가 하려면 너희들이 약간 좀 구력이 좀 쌓여야 되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알겠지? 다음에 얘기할 길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하고 아마 요거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려줄게. 왜냐하면 너희들이 써먹을 거는 어떻게 구하는 방법론이니까. 오케이? 부력을 너희들이 아마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유체 속에다 물체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 그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발생을 한다 정도까지만 배울 거야. 맞냐 안 맞냐? 중학교 때에서는 이제 그 정도 수준만 배웁니다. 근데 이제 물리 원 정도에 가면은 부력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어떻게 배우냐면 로우, G, V 이 세 개의 물리량을 곱하는 것으로 부력의 크기를 구한대. 너희들 아르키메데스의 핵심적인 원리가 뭐야? 아르키메데스의 핵심적인 원리는 물이 담겨져 있는 수조에 불규칙한 모형의 물체를 집어넣으면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부피를 V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V가 이 볼륨을 의미하는 부피를 의미하는 물리량이거든요. 그때 이 물체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체 부피만큼 물을 밀어 올린다고 배우지 않았냐 이거? 그치?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얘가 이게 잠기니까 그만큼 얘의 부피만큼 물이 이렇게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때 그 밀려 올라간 물의 무게가 부력이 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맞냐? 이거 맞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배웠을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왜 그래요를 배우면 그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고 결과만 놓고 보면은 밀려 올라간 물의 무게가 부력이라고 배웠을 건데 이 로우 GV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야. 이 로우 GV가 이 밀려 올라간 물의 무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 화학 시간에 밀도 배웠어 안 배웠어?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배웠을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문자로 해보면 밀도를 우리는 이렇게 써서 뭐라고 부르냐면 물리학에서는 로우라고 부릅니다. 로우. 네. 어떻게 쓰냐고 많이 묻던데 이렇게 쓰면 된다. 뭐라고 부른다고? 로우라고 부른다. 로우. 그러니까 밀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물리학에서는 밀도는 부피는 볼륨의 문자로 V, 질량은 매스의 약자로 M. 요걸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화학에서 배웠던 요 관계에 의해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V분의 M으로 대체해서 써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좀 이용을 하면 질량을 뭐로 대체해서 써줄 수 있냐면 로우 V로 대체해서 써줄 수가 있어. 이때 로우가 뭐야? 밀도지 그지? 그때 이 부력 구하는 공식의 이 로우가 바로 뭐냐면 유체의 밀도를 의미하는 거거든. 유체 뭘 보고 유체라 그래? 일정한 형태가 없는 그런 물질의 상태를 얘기하잖아. 일반적으로 액체나 기체 상태가 유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만약 물에다가 담갔으면 이게 뭐의 밀도가 되는 거야? 물의 밀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물의 밀도에다가 요 V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로우하고 V를 곱하면 밀려 올라간 물의 질량. 맞지? 맞잖아. 요만큼에 해당돼 밀려 올라간 요만큼의 물에 대한
질량을 로우 V로 대체해 써준 겁니다. 이게 왜? 유체가 꼭 물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알코올에다 담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 어? 여기 아세톤에다 담글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딱 물의 질량이라고 가지고 M이라고 딱 하는 건 아니고요. 로우 V를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해서 써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의 곱이 물의 질량 M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에 뭐 곱한 거야? G 곱한 거잖아. 중력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고? 9.8을 쓰는 거는 이제 초보자고, 9.8 대신 중력 가속도 G로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상수처럼 mg 하고 똑같은 의미인 거야 이게 로우 G V가.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써줄까? 로우 V G로 써줄까? mg 누구의 무게라고? 물체에 밀려 올라간 물의 무게라고 해. 알겠지? 그게 이제 부력을 크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간 부력 문제 나오면은 요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은 선생님이 알려준 게 이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수직항력 들어본 사람? 수직항력,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 사람들은 선행을 한 거구만. 왜냐면 중등 과정에서는 수직항력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수직항력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런 거야. 어떤 물체를 바닥에다가 놨어.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뭘 받아? 중력. 아래쪽 방향으로 mg라고 하는 중력의 크기를 받아. 그러면 중력 방향으로 이 물체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움직여야 돼.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고. 땅이 있는데요? 그래도 움직여야 돼. 땅을 파서. 그래 안 그래? 근데 안 그렇잖아. 그냥 그냥 안 그런 이유는 뭐 때문이야? 뭔가가 이 mg하고 똑같은 힘으로 이 바닥이 이 물체를 어떻게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수학적으로 힘에 대한 모든 관계나 이런 거에서 오류가 없는 거예요. 물체의 운동을 분석을 할 때. 물체가 정지해 있는데 한쪽 방향에 힘이 작용하는데 정지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방향에 또 다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힘들이 합해져서 힘의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정지해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가상의 힘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 중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어떠한 형태의 표현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수직항력입니다. 수직항력. 별거 없어.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결국 수직항력은 뭐냐면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떠받치는 걸로 자꾸 구하려고 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직항력은 물체의 중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발생하는 거야? 이 물체가 바닥을 누름으로써 성립을 하는 거야. 안 누르고 있으면 성립을 하는 경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체를 위쪽 방향으로 줄을 잡아갖고 mg만큼 당기고 있어. 그럼 이거 수직항력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바닥을 누르는 힘이 있어야 무슨 수직항력이 있는 것이지. 자 이번에는 얘가 200N의 힘으로 중력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얘를 갖다가 위쪽 방향으로 50N으로 당겼어. 그러면 수직항력은 얼마인 거야? 150N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50N을 위에 당기면서 실제로는 이 물체가 200N을 누르는 게 아니라 150N만을 바닥을 누르기 때문에 수직항력이 얼마라고? 150N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에이? 이해되냐고? 되냐? 조금 더 응용해볼까? 됐어요. 이 정도만 해도 알아먹었겠지. 그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나온 개념이야. 근데 이 수직항력이 왜 중요하냐면 마찰력의 크기를 구할 때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게 수직항력이거든. 왜 웃는 거야 너는? 미쳤냐? 왜 그래? 질문이 있대요. 얘기를 해 그럼. 수직항력 왜 생겨요?
뭐라고? 강력한데. 왜 생기냐고? 아까 얘기했었잖아. 바닥을 어떤 물체가 누르는 힘이 있으면 그에 대한 항력으로서 발생하는 힘이라.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표현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물체가 이렇게 중력이 발생하면 이렇게 멈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땅이 있는데요라고 하면은 그 땅을 갖다가 얘가 파고들 만큼의 어떠한 힘의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근데 그 힘이 어떻게 생겨?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관계적인 힘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발생을 하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그냥은 발생을 안 해. 왜? 의미적으로 생긴 힘이니까. 맞지? 그래 안 그래?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봤을 때 이 물체가 이렇게 정지 상태로 있기 위해서는 이 힘 외에 반대 방향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 맞냐 안 맞냐?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요, 됐어요. 죽고 싶냐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꾸 막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에? 그래서 실제로 이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이게 무슨 뜻이야? 저번 주에 배웠잖아. 마찰력까지 배웠다며.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닥면의 거칠기와 그 물체가 바닥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럼 내가 저번에 이런 걸 해줬잖아. 이 물체 사실 옆으로 이렇게 끌 때 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항력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마찰력일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같은 바닥면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물체라 하더라도 내가 위에서 얘를 갖다가 더 꾹 이렇게 눌러주잖아.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바닥면을 누르는 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강해지는 거고, 의미적으로 보면 수직 항력의 크기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커졌다는 얘기야. 그때 이걸 당겨볼게. 아까보다는 덜 당겨온다고. 왜 그런 거야? 수직 항력의 크기가 커지면서 뭐가 커진 거예요? 마찰력의 크기가 커져서 이제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수직 항력의 의미는 저런 마찰력의 크기를 고려할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 응용 문제에서 자주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이 수직 항력의 의미를 잘 알아두시라고요. 근데 자꾸 떠받치는 힘으로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고? 바닥을 누르는 힘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수직 항력을 생각해보고 싶다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가 많이 다루는 힘이 바로 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력. 들어봤냐? 장력? 어디서 들어봤냐? 잘 안 사용하는 힘인데 이게 일상에서. 어? 현수교 기가 시간 대표. 아 현수교에서 그래. 현수교가 그 가장 그 핵심적인 게 줄이지 줄. 맞냐 안 맞냐? 이 장력은 줄과 줄. 줄과 줄 사이에서 발생되는 서로 이웃하는 줄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수직 항력처럼 이런 이 장력도 그렇게 탄생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물체를 줄에다가 매달아 놨어. 역시 이 녀석의 중력의 크기가 mg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반드시 이 물체는 mg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 안 내려가고 있거든. 왜 그런 거야? 그렇지, 줄이 이 물체를 잡아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실제로요, 이렇게 물체를 갖다 줄만 있을 때는 줄이 그냥 흐물텅해. 줄에 그 힘이 이렇게 가해진 느낌이 아닙니다. 근데 물체를 딱 매달면 줄이 어떻게 돼? 팽팽해지지, 그지? 줄에 마치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줄이 팽팽해집니다. 그 팽팽함의 정도를 장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장력. 그러니까 이 물체가 mg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줄이 이 물체를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제 장력을 대문자 T로 써서 텐션의 약자로 T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T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의 이 운동 상태에서의 텐션의 크기는 얼마일까? 그렇지. mg. 왜? 이 물체 지금 현재 정지 상태에 존재한단 말이야. 정지에 있기 위해서는 이와 똑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야지 힘의 평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정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요.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줄에서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mg다. 근데 장력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그 끈이 묶여 있는 끝과 끝 부분을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게 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줄이 묶여 있는 끝과 끝 부분을 있지, 그지? 그 부분을 잡아당기는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이게 올바른 장력의 표시법이야. 이 줄은 여기서 발생되는 장력은 이 물체를 위쪽 방향으로 당겨주는 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힘이라고도 생각하면 돼. 위에 있는 천장을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힘이다라고도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봐. 내가 천장에다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 내가 줄을 딱 잡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난 줄을 아래로 당길 거예요. 엄청 세게 당기면 어떻게 되냐? 천장이 탁 뜯어져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왜 그런 거야? 줄이 천장을 잡아 당겨서 그런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같은 장력의 크기가 걸린다 하더라도 끝과 끝 부분을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표기를 어떻게 하라고? 항상 이렇게 마주 보면서 화살표를 알겠죠? 이렇게 해서 T, T 같은 T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줄과 줄 어느 위치에선가 어느 위치에든 항상 같은 장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아까부터 수직 항력과 장력은 특별한 공식이 없는 걸까? 그때 달라서 그래. 그때 달라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수직 항력과 장력은 그때 그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조건들을 좀 너희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서 그 크기를 직접 유추해내야 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총 6가지의 힘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줬습니다. 근데 이 파트가 조금 골 때린 게 뭐냐면 뉴턴 제1법칙이 갑자기 나와요. 그죠? 왜냐면 여기까지 이제 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래. 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배우면 돼. 근데 이제 갑자기 원래는 이제 뉴턴 제1, 2, 3법칙을 같이 배워야 되는데 1법칙만 딱 나옵니다. 희한하게. 교재 구성이 좀 이상해. 나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내가 18년 동안 계속 구교재로 수업을 해서 그런지 그거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교재가 조금 적응이 안 돼. 뉴턴 제1, 2, 3법칙이라서 지금부터 이제 운동법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1, 2, 3법칙을 모두 다 설명한 게 아니라 책에는 1법칙만 나와 있어요. 1법칙만. 그래서 책대로 1법칙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케이? 네. 피가 났다. 어? 왜? 코피 나냐? 너무 열심히 공부했냐? 빨리 갔다 오라. 선생님이 어렸을 때 코피가 너무너무 나고 싶은 거야. 아니 태어나서 코피가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그 예전에 막 말뚝박기 하다 지대로 막 벽에다 꽉 막았거든. 지금도 그때 부딪혀갖고 코가 약간 휘었어. 그런데도 코피가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좀 약간 코피에 강한 사람인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저번에 이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집안 누구는 코피가 날 때까지 공부한다더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씨 나도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코피를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코피가 좀 났으면 하는 거야. 근데 씨 선생님 때는 벼락치기가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요. 매일같이 공부 안 합니다. 놀다가 시험 보기 전날에 한 3일 밤 전부터 이제 벼락치기 하는 거죠. 잠 안 잡니다. 기본적으로. 암기 까고 그거 뭐 하려고 맨날 공부하냐. 그냥 전날 공부하는 거잖아. 아니야? 맞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 맨날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도덕, 윤리 이런 거 막 20점, 3점 받고 그랬거든요. 아닌 것 같아? 고등학교 올라가 봐. 그 도덕, 윤리 같은 거 겁나 어려워. 진짜로. 그 철학 같은 거 배우는데 내가 철학이 알바야? 선생님은 선천적으로 좀 약간 이과 쪽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었어. 막 그런 거. 세계사 막 죽을 것 같아. 남의 세계사 혹시 알아서 뭐 할 거야 그거.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막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코피가 안 나오는가 막 이틀 밤을 새도 안 나와요. 막. 그래서 어거지로 코를 팠어. 진짜로. 코피가 안 나오니까. 새끼 손가락이 이만큼 이게 손톱이 길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푹 집어넣고 막 팠지. 그랬더니 요만큼 묻어 나오더라고. 요만큼 진짜로.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밑에 묻혀가지고 엄마한테 가고 엄마 나 코피 났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 어머니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냐고. 근데 이 코피가 잘 나는 사람 있더라고. 이게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래. 둘째 아들이 그냥 갑자기 있다가 나 코피 하면서 갑자기 그 코피가 잘 나는 사람이 있던데, 그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책에 힘 외에도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몇 번이랄까? 운동 제1법칙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번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운동 법칙은 총 1, 2, 3법칙이 있는데 몇 법칙이 제일 중요하겠냐? 1. 그래, 1법칙이야. 그래서 1법칙인 거야. 제일 넘버원. 그래서 운동제 1법칙은 배워놓는 순간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법칙을 항상 기본에다 깔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법칙. 너무너무. 오직 했으면 이거 갖다가 제1법칙이라고 했을 거야. 이 녀석의 이름은 일명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맞냐? 자, 그러면 관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자. 그 친구야, 아까 민중이라 그랬나? 민중아. 관성이 뭐냐? 네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상식 그대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물체가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가 있죠. 물체가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가 유지되는 힘이다. 아, 그러니까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라고? 그게 관성이다. 맞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나요? 중학교 때 관성을 가르치긴 합니다. 학교에서. 맞냐 안 맞냐? 1학년 때 그것도. 그지? 아니야? 그래서 망치머리 막 넣는 거하고 입을 막 때리는 거하고 그래서 먼지 터는 거하고 막 이런 거 예로 가르쳐 주잖아. 아니야? 안 가르쳐주니? 관성에 대해서 아예 안 가르쳐줘? 있던데 관성이 나와 있던데 옛날 책이라서 그런가? 봤는데 내가 중학교 책에서 관성을. 그래서 나 그때 느낌이 중학교 때에서는 관성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구나. 이러니까 오개념이 생기지. 이제 이 생각했었거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민중이처럼 알고 있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관성이 뭐야라고 그러면은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버스에서 어떻게 해요? 버스가 갑자기 팍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뒤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정지에 있으려고 하는 이 정지 관성 때문에, 그지? 그래 안 그래? 뒤로 확 밀리고. 반대로 운행하고 있던 버스가 갑자기 팍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내가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려면은 내가 휙 앞으로 날아가 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그 형상으로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근데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야. 관성, 뉴턴이 이걸 설명했을 거 아니야, 그지? 뉴턴 시대 때는 버스가 없었어. 무슨 말인지 아냐? 뉴턴 시대 때는 뉴턴은 단 한 번도 사람이 날아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으로 이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대체 뭘 정의했는지 지금 잘 보자. 알겠지?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게 가해지는 여러 힘의 합력이 0이면 이걸 전제했어요. 이게 전제로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관성을 갖다가 정의할 때 이 전제가 빠지는 순간 그건 관성 법칙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물체에게 이게 어떤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해석을 해보면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래 안 그래? 지금 이렇게 정지해 있는 물체라 하더라도 여기 이 물체에 지금 가해지는 힘이 지금 여러 개잖아. 그치? 중력뿐만이 아니라 수직항력, 기압에 의해서 압력 그 여러 힘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런 여러 힘들의 합력이 0이면 이게 무슨 뜻이야?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뜻이잖아. 그치?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
그 어떠한 힘도 이 물체에게 힘이 발생되고 있지 않다면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맞냐 안 맞냐? 이게 전제야. 이게. 그러면 물체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라고 정해놨습니다. 자, 이게 관성 법칙의 그 첫 번째 핵심이에요. 또 무슨 말이냐면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자꾸 버스 자꾸 생각할 텐데 이것 때문에 그 버스가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빗변에 물체가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 물체가 지금 이쪽 빗변 방향으로 100N으로 지금 이렇게 중력 때문에 100N을 받고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 거야. 자 이름이 뭐야 친구야? 조리찬님. 희찬아, 너는 이 물체를 갖다가 네. 이 빗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줘야 돼? 100N. 그렇지. 내가 만약 얘를 갖다 끌어주려면 100N의 힘을 가하면 얘를 갖다 끌어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맞지? 맞냐? 어떤 애들 그럴 거야. 잠깐만 100N이면 정지해 있는 거 아니에요? 100.1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일 아니에요? 아니면 100보다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100.0001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 게 바로 이 법칙이야. 자, 어떠한 물체에 가해지는 여러 힘의 합력이 0이면 즉 이 물체가 지금 중력 방향으로 100N이 지금 빗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희찬이가 이쪽 방향으로 100N을 가해지게 되면 이 물체에 가해지는 합력의 크기가 얼마야 지금? 0이 되지, 그지? 0이 되면 물체는요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등속으로 직선 운동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희찬이가 얘를 빗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최소한의 힘 100N을 가하게 되면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등속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얘가 정지해 있었을 때는 100N을 가하면 정지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얘가 만약 운동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100N을 가하면 등속 직선 운동하게 할 수 있는 힘이라 이 말이에요. 저게. 일법칙에 저걸 정의를 안 해놓으면 아까 같은 그런 헷갈림이 생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어? 뉴턴이 그거 정의해놓은 거예요. 관성법칙에다가 물체 운동을 뭐로 분석하려고? 수학적인 분석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일법칙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논란이 생겨 이제. 맞지? 그럴 것 같지 않아? 어? 맞잖아.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수학적인 분석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칙이 관성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겁나 중요하지, 그지? 물체가 막 날아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수학적인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딱 일반화 시켜놓은 게 관성법칙입니다. 네. 물론 이걸 조금 응용하면 아까처럼 막 뭐 이렇게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생기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거는 전혀 다른 관점이야.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이라고. 자, 어쨌든 자, 첫 번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합력이 0이면 물체 운동 상태는 몇 가지라고? 두 가지라고. 알겠지?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등속으로 직선 운동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거 역설해보자. 어떤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어.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합력이 0. 그렇지. 어떠한 물체가 등속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물체에게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겠구나. 또는 여러 힘이 작용하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 힘의 합력이 0이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확정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게 일법칙에 포함되어 있는 그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물리를 못하는 거야. 이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지금 이 논리가 갖춰져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 갖춰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야. 지금 확실하게 좀 갖춰 놓으시고. 두 번째는 관성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관성력. 관성력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로 버스가 팍 멈추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지, 그지? 예전에 선생님 이게 이런 강사직을 뭐 하루 이틀 하는 건 아니니까 항상 이게 새벽에 돌아다니거든. 수업이 막 10시, 11시에 끝나니까 집에 갈 때 막 10시, 12시 막 이때 막 이렇게 운전하고 다닌단 말이야, 집에 갈 때. 이날도 이제 저기 관악에서 지금 CMS에서 이제 수업하고 이렇게 이제 강변북로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 차가 하나 서 있더라고, 갓길에. 원래 강변북로가 고속도로기 때문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서 있는데 앞에 그 운전석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냐? 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게 차 유리가 있잖아. 이렇게 차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 여기에 운전석 부분에 창문이 깨져가지고 구멍이 나 있더라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사람이 봐야봐 한 거지, 그지? 그냥 그래. 그래서 사고 크게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에 유리창 다 깨졌네. 사람이 안전벨트를 좀 하지라고 하면서 쭉 지나갔어. 진짜 한참 지나갔어요. 깨 지나간 것 같아. 깨 지나갔는데 갓길에 뭔지 모르겠지만 하얀색 이렇게 덮어놨어, 사람을. 거기까지 날아갔다는 얘기야, 사람. 한 100m 날아간 것 같던데 보니까 진짜로. 근데 하얀색도 보고 죽었다는 거. 죽었지. 날아가면 살겠냐, 너 같으면. 그 예전에 선생님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오토바이 사고로 사람이 한 명 죽었다는 거야. 그때 학교 앞에서. 근데 그 사람 죽은 사람 시체를 본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끔찍하더래. 이런 거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머리가 반이 없더래. 이게 그러니까 너희도 잘 알겠지만 공중으로 이렇게 사람이 훅 나르면요 어디가 무겁냐? 머리가 좀 무거워. 그래서 공중에 붕 뜨면 머리부터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네. 아닌 사람도 있게 하겠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은 엉덩이부터 떨어지는 사람도 있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야. 남자들은 특히 더. 네?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하이바를 헬멧을 안 썼던 모양이야. 머리부터 떨어졌는지 머리가 이렇게 갈렸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끔찍한 일이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튀어나가면요. 아마 유리창하고 부딪히면서 죽었을 수도 있어. 목이 꺾여가지고. 그 유리창 웬만하면 잘 안 깨지거든, 그거. 그게 앞이 깨졌다는 얘기는 사람이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유리창하고 1차로 먼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고서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관성력을 과신하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버티면 되죠. 뭐 이런 버틸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거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아니야. 그거 하면 되는 그거 참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예. 그대로 그냥 진짜로. 예.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애들을 안고서 앞에 타는 사람 있고 그러던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애기가 잘못해서 탁 그 브레이크 밟으면 애기를 쿠션 삼아가지고 진짜로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진짜.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자, 관성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원리냐 한번 살펴보면은 이 관성력에 대한 그 발생 메커니즘은 옛날부터 되게 궁금했던 사람들이 많았나 봐. 그 1차로 가장 궁금해했던 사람이 그 기록에도 남겨놨는데 갈릴레이였어, 갈릴레이. 관성력은 대체 왜 발생하는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현상학적으로 실제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 그대로 아까처럼 막 확 튀어나가거나 너희들 아빠가 이렇게 가고 있다 갑자기 확 틀면 어떻게 돼요? 몸이 밀리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이제 그런 현상이 옛날부터 고대 때부터 계속
중세 때부터 그런 현상들이 관찰이 됐고 그 힘이 대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힘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대과학이랑 조금 논리가 좀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이제 진실은 아니고 다만 그때 당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거에 대한 기념비적인 사례로 소개를 좀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 관성력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닌 거야. 알겠지? 현대과학에서는 이 관성력의 원인을 뭐로 보고 있냐면 바로 가속 운동으로 보고 있어. 가속 운동. 가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이 발생한다는 거야.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생각하는 막 그런 관성력들이 있지, 그지? 막 한쪽으로 막 치우쳐 그런 거 언제 발생하더냐? 속도. 그렇지. 속도가 변할 때만 발생해. 자세히 생각해보고 또는 방향이 급격하게 변할 때만 이거 발생해. 방향 변화도 저번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속도요. 가속 운동, 속도의 변화에 대한 가속 운동이라 그랬잖아, 그지? 즉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상호작용하는 힘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힘과 힘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작용 반작용처럼. 근데 관성력은 힘에 의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운동 상태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엄격한 의미의 힘은 아니고 가상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상의 힘. 근데 가상의 힘이라 하더라도 실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힘으로 취급을 합니다. 알겠죠? 다만 이제 상호작용하는 게 힘이 아니라서 그렇지.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겨야만 생기는 게 관성력이다. 근데 이게 발생되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뭐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 해찬이는 너무 많이 했고 도현이가 누구냐? 도현이. 아 네가 도현이냐? 아 둘 다 도현이야 이름이? 앞뒤로 도현. 아 도현이 A가 있고 도현이가 두 명인가 보네. 도윤이도 있는데? 그게 좀 아 그게 너냐? 아 도현이가 누구냐? 도현 A. 아 네가 도현이냐? 몇 킬로냐? 도현아 질량 53kg. 50kg 해볼게. 알겠지? 계산하기 편하게. 50kg에 이제 도현이가 지금 버스에 타고 있다고 가정하면 해보자. 이 버스가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2m/s의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알겠지? 근데 이 가속도는 버스의 가속도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가속도이기도 해요? 사람. 도현이의 가속도이기도 해. 도현이도 지금 어떻게 2m/s의 제곱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관찰자를 누구로 정할 거냐면 도현이를 관찰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도현이가 얘가 관찰자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 속도의 개념에서 다시 잘 생각해보면 상대 속도의 개념에서 상대 속도의 개념은 항상 관찰자의 속도를 빼가지고 그지? 내가 정지해 있는 상태로서 사물을 관찰한다 그랬잖아. 그럼 도현이도 지금 이상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현아, 네가 버스를 타고 있어. 네가 나를 봤을 때 나 어떻게 있는 것처럼 보여? 막 2m/s 저거로 뭐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네가 니를 봤을 때? 그럼 어떻게 있는 것처럼 보여?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버스가 빠르게 달리고 있어도 버스 안에 있는 나를 딱 보면 내가 어떻게 보여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2m/s의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힘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힘을 안 받고서는 가속 운동을 할 수가 없어. 맞잖아. 그래 안 그래? 2m/s의 제곱이 무슨 뜻이야 이게? 속도가 초당 2m/s씩 빨라지고 있다는 뜻 아니야 이거? 도현이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버스와 같이 2m/s씩 빨라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그 도현이가 나를 봤을 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뭔 뜻이냐면 나는 힘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돼. 왜? 정지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원래는 지금 힘 받고 있어서 안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었거든. 맞냐 안 맞냐?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얘가 가지고 있는 질량 50kg에다가 곱하기 2m/s의 제곱을 해주면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얼마 나오냐 이거? 100N이 나오는데 지금 도현이는 100N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야 이런 운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니까. 맞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내 입장에서 그 힘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도현이는 반대 방향으로 100N을 받고 있는 것처럼 취급이 돼. 그때 이 100N이 뭐야? 관성력이야. 관성력. 그래서 버스가 이런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몸이 뒤로 이렇게 쫙 밀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포르쉐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자식을 뒤에 거기다가 이렇게 갑자기 급가속해가지고 자식을 그 시트에다 붙여놓더만. 아 진짜로 그 자식이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그 시트에 뒤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몸이 뒤로 이렇게 쫙 밀리니까 이제 그 벽면과의 마찰력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야 실제로. 그런 유튜브 본 적 없어요? 그 짤로 많이 나오던데 요즘. 예.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가면 요것 때문에 그런 거. 그 속도의 변화량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관성력의 크기가 어떻게 돼? 가속도의 크기가 크면 이거 어떻게 돼? 관성력이 커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급가속을 해서 속도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뒤로 이렇게 파묻히는 힘이 커지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갑자기 버스가 멈춰.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그렇지. 가속도의 방향은 이번에는 이쪽이 됩니다. 이쪽이. 이쪽으로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30m/s 너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2m/s의 제곱으로 마이너스 2m/s의 제곱으로 왼쪽 방향으로 지금 가속도가 발생돼. 이건 뭔 뜻이야? 이 버스가 감속한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이제 멈춰 이제 갑자기 이제 앞에 뭐가 나타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랑 어떻게 돼? 반대 방향에 관성력이 발생하겠지, 그지? 논리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응용해 볼게요.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번에는 여학생을 입자. 지훈이가 누구냐? 지훈아 너 몇 킬로? 아이씨 몸무게를 물어보는 건 좀 그렇고. 되게 가벼워 보이니까 한 40kg 할게요. 알겠죠? 지훈이가 있는데 40kg면 가벼운 거 맞냐? 자존심 상하냐? 더 가볍게 해줄까? 아니야. 그러니까 지훈이가 있는데 지금 한 40kg 정도 차지, 이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지훈이는 지금 현재 이 엘리베이터 위에 저울 위에 올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몸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 위에 올라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얼마 찍힐까요? 40. 아마 400N 정도가 찍히지 않을까? 맞지? 무게잖아 무게. 무게는 이제 중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질량에다 뭐 곱해줘야 돼? 중력 가속도 9.8은 너무 좀 계산하기 거지 같으니까 10이라고 가정을 하고 중력 가속도 g가 10m/s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한 400N 정도 받고 있을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지금.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끊어져 버립니다. 좋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아래쪽 방향으로 10m/s의 제곱으로 가속해버리겠지, 그지? 중력 가속도를 받고 이제 낙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훈이 입장에서는 내가 관찰자로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나는 어때 보여? 평온. 정지에 있어야 돼. 정지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 정지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가속도를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지훈이는 40kg에다가 곱하기 10 해가지고 얼마야? 400N의 힘을 갖다가 받고 있는 상태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정지에 있으니까 이 힘과는 반대 방향으로 400N을 받고 있는 취급이 돼야 돼 지금. 안 그러면 정지에 있을 수 없어 지훈이 입장에서는.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관성력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가 같아지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 무중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속에 만약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막 낙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공중에 붕 뜨는 무중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뭔 말인지 알지? 그치? 실제로 이거 어디다가 응용해? 우주인들 무중력 경험할 때 이렇게 훈련한다 그래요. 실제로 비행기를 이렇게 엄청 높이 올라간 다음에 비행기를 낙하시켜 버린다 그냥. 그럼 이제 비행기 안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은 이제 무중력을 경험하니까 그때 단 몇 초 동안에 이렇게 무중력을 시험 삼아서 이렇게 이제 경험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막 우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움직인대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계속 경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됐냐? 그래서 너희들 그 자유로드롭 타본 사람, 자유로드롭 그 타볼 때 어때요? 이게 자꾸 엉덩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들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게 이제 무중력을 경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잠깐 무중력을 경험하게 되긴 해요. 네. 왜? 그 엘리베이터가 중력보다 천천히 떨어지면은 떨어지다가 엘리베이터에 막 부딪히고 그래요. 아예 안 뜨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 선생님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낙하할 때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때 점프하면 살 수 있지 않아요? 참이 자 어이가 없던데 자 그게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도 엘리베이터랑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러니까 9.8m/s씩 지금 아래로 가속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땐 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뛰면 살 것 같지. 근데 엘리베이터가 아래쪽으로 100km/h로 떨어지고 있으면 나도 아래쪽으로 100km/h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점프해서 내가 낼 수 있는 속도 얼마일까? 기껏해야 한 3km. 3km? 그 정도만 돼도 지금 많이 감긴 한데, 그지? 만약 예를 들어서 바짝 점프 뛰어갖고 10km/h로 점프 뛰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래쪽으로 90km/h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짜부돼서 뒤집니다. 지금. 알겠죠? 네, 바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엘리베이터가 낙하를 할 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나마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닥에다가 엎드리래요. 근데 엎드릴 때도 이렇게 엎드리면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엎드리면은 내부 장기가 다 터져버릴 수 있대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이제 누워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하늘을 보면서 이제 기도 메타입니다 이제. 기도하면 돼 이제 뭐 잘하면 사는 거고, 예, 못하면 뒤지는 거고. 사람 많으면 어떡해? 네? 사람 많아요. 가게 뭐야 지금? 아니면은 10층 쌓으면 되잖아요. 모르겠다. 안 당해봐서. 뭐 지금 나도 뭐 떨어져 본 적이 있어야 뭐 얘기를 해주지. 다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엘리베이터 탈 때 보면은 이런 관성력 때문에 실제로 내 몸무게가 좀 이렇게 가볍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가끔 좀 내 몸무게가 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 진짜로. 실험을 해봤더니 내가 진짜 그 저울에다가 전자저울에다가 100g짜리 추를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올라갈 때는 실제 추의 질량이 증가합니다. 추의 무게가. 이때 반대로 그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확 낙하하고 있을 때는 이게 아래로 출발할 때 있잖아. 출발할 때는 이게 가속 운동 할 때잖아.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가 등속 운동하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등속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증가했다가 등속했다가 감소했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 때 실제로 몸무게 변화가 생겨요. 진짜로 해보십시오. 해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느껴봐. 내려갈 때는 내 몸무게는 가벼워지고 그러거든요. 그죠? 올라갈 때는 반대로 좀 약간 좀 뭔가 날 누르는 듯한 느낌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약간 찌뿌둥하니 좀 무겁게 느껴지고 막 그래요. 자, 이것이 관성 법칙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뭔 이해됐냐? 네. 너무 재미에 취급한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 처음에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어떤 물체에게 가해지는 여러 힘의 합력이 0이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움직이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근데 이것 말고도 역설이 더 중요하다고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물체나 아니면 정지해 있는 물체를 보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합력이 0이거나 어떠한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구나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문제가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요거는 알아둬도 좋고 못 알아도 됩니다. 요거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나중에 문제 나오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씨 왜 이렇게 길어? 아씨 5분밖에 안 돼. 진짜. 원래 이게 3시간짜리 수업이어야 되는데 이게 매번 짧게 80분 70분 하다 보니까 이거 진도가 잘 안 나가네. 마지막 돌림 힘. 자, 돌림 힘은 뭐냐면은 이게 왜 갑자기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원래 물투 때 나오는 거거든요. 돌림 힘이. 돌림 힘이 원래는 물투 때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회전을 시키는 능력을 돌림 힘이라고 그래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의 개념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정의를 따지자면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능력이야, 능력. 힘이야? 능력이? 아니지. 능력이야. 능력은 뭐하고 되게 유사한 거냐면 에너지하고 되게 유사해. 에너지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취급되고 있거든. 돌림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긴 하지만 능력에 가깝습니다. 힘이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돌림 힘이 크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물체를 회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토크라고 부릅니다. 토크. 한국말로 하면은 돌림 힘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영어로 하면 토크. 토크 들어본 사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자동차 이거 매니아들은 토크 되게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자동차 좋아하냐 너희들? 남학생들 자동차 좀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자동차의 이제 그 능력을 갖다가 비교를 할 때 마력이라고 해가지고 그지? 몇 마력이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자동차의 능력을 표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또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토크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퀴를 회전시키는 능력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토크가 크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 바퀴를 돌려주는 능력이 크니까 토크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이게 높은 험난한 이런 지형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디젤차, 휘발유차 아냐 너희들 뭔지? 네. 선생님이 이제 디젤차인데 디젤차 요즘 디젤 잘 안 나와요. 요즘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디젤은 잘 안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긴 한데 휘발유차하고 디젤차가 있다고 한다면 같은 크기의 엔진이라고 한다면 디젤차가 토크가 훨씬 커요. 그래서 이 디젤차들은 어디다가 많이 이용하냐면 좀 스포츠 유틸리티 비하이클, 그러니까 SUV 좀 큰 차 있잖아. 공차가 중량이 좀 큰 것들, 트럭 이런 데다가 이런 디젤 엔진을 좀 많이 얹어놓는 편이고 반대로 이제 휘발유 차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어디다 세단, 그지? 가정용에서 많이 쓰는 세단에다가 이제 그런 엔진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디젤은 좀 장점은 뭐냐면 회전 능력은 좋지만 진동이 세. 엔진 자체 진동이 세다 보니까 이게 엔진룸을 딱 열어보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 갈갈갈갈갈갈 겁니다. 진짜로. 예. SUV 보면 옛날에 막 갤로퍼 보면 그런 소리 안 나냐? 그치? 막 갈갈 가면서 막 차체가 막 흔들리고 막 그러잖아. 근데 반대로 휘발유 차들은 굉장히 정숙해.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세단에 어울리는 차입니다. 세단에다가 디젤 엔진 얹어놓으면은 이제
차가 이제 주체를 못해. 차체는 가벼운데 막 엔진이 막 돌돌돌 떨어대니까 차가 금방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엔진의 형식을 좀 달리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 토크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을 의미한다.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이다. 문자로 하면 이렇게 써요. T자 씁니다. T자를 뭐 이상하게 좀 써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쓴다고 표현한다고 되어 있냐면 FR로 이걸 갖다가 이제 표기를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FR이 뭐냐면 어떠한 물체가 있을 때 회전하는 물체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 회전축이 있어야 돼. 회전축. 회전축 없이 돌아가는 애들이 있냐? 회전축 없이 돌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돌아간다고 하기엔 좀 힘들지, 그제? 그래서 반드시 회전하는 물체는 회전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회전축만 있다고 해서 돌아가냐?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힘. 그래서 힘이 작용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회전축과 힘이 작용되는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팔의 기 또는 모멘트의 팔이라고 부릅니다. 팔. 그 다음에 F. 즉 이 토크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이 커지면 커진대요. 당연한 거지. 그치?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반대로 R. 팔의 길이가 크면 클수록 커진대요. 문손잡이 어디 달려있어? 제일 그 회전축이 어디야? 저기 경첩 있는 부분이 제일 회전축 아니냐? 항상 회전축과 제일 끝부분에 달려있어. 문손잡이가 저 반대쪽에 달려있는 거 봤어 혹시? 문손잡이가 회전축에 달려있는 거 봤냐? 그럼 문손잡이는 그건 완전히 역학적인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죠? 그런 손잡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자 같은 힘이라 하더라도 토크를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 길이를 갖다가 크게 만들어줘야 같은 힘이라도 더 큰 회전 능력을 가지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상 보면은 저 회전축이 항상 이렇게 장착과는 회전축과는 가장 먼 지점에 이렇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손잡이도 마찬가지예요. 손잡이도 보면 내 손잡이 열 때 혹시 여기 자꾸 보는 사람? 잘 돌아있다는데 여기 자꾸 돌리는 사람 없어요. 뭐 약간 여기 모자란 놈 아니면은 여기 자꾸 누가 돌려? 본능적으로 어떻게 돌립니까? 누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여기를 누르면 왜 힘이 적게 들어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멀어서. 잘 만들었지. 모멘트의 팔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모멘트의 팔의 길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좁을수록 주는 힘이 달라요. 제일 끝부분에다 이렇게 힘을 주면 아주 작은 힘을 가해주더라도 전체를 충분히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돌림 힘의 정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벌써 10시네. 이 이후의 내용은 다음에 연계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만 배워도 할 수 있어 일단.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그 20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보냐면 그 기본 문제는 좀 풀어갖고 와라 인간적으로. 기본 문제까지는 좀 풀어보자 한번. 뭐 모르겠으면 잘 마세요. 모르겠으면 마시고 여기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네, 21페이지까지 한 10문제, 9문제만 좀 풀어보고 옵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표